자, 원가 회계 오늘 이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원가 회계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원가 회계의 목적은 뭐예요? 원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그쵸?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목적은 원가를 절감하는 게 그 목적이다. 그럼 원가를 절감하려면 우리는 이 원가를 뭐 해야 된다? 분석이라는 걸 해야 한다. 그럼 분석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똑같은 돈을 여러 각도에서 쳐다볼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원가에게 뭐라 그랬었냐면 이렇게 했었어요. 맞죠?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장에 총 들어간 돈이 1,000만 원이더라. 1,000만 원이더라.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일단 요소별로 보고 부문별로 보고 뭐 장소별로 뭐 고정비, 변동비, 행태별로 그 다음에 시기별로 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틀리게 여러 가지의 각도로 우리가 원가 계산이라는 걸 할 거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런 원가 계산을 하려면 이런 원가 계산은 일단 원가 계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원가 계산의 특징은 원가 회계는 장부의 마감 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우리는 재무 회계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원가 회계는 수시로 원가 회계를 할 수 있다. 그쵸? 원가 계산 수시로 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특징은 계정 과목 수가, 계정 과목의 수가 엄청 많다. 엄청 많다. 계정 과목이, 왜냐하면 부품 하나하나가 다 계정 과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재무회계는 800번대, 900번대 계정 과목만 쓰지만 원가회계는 여기에 500번대 계정 과목이 더 추가가 되니까 계정 과목 수가 엄청 많다. 그 다음에 이런 제품 하나가 완성이 될 때까지 재료서부터 계속 변화를 해서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정 간의 대체가 많다. 계정 간의 대체가 많다. 그러니까 원재료에서 어디로 가요? 제공품으로. 제공품에서 또 어디로 가요? 제품으로. 이런 식으로 계정 간에 옮겨가는 절차들, 그런 걸 우리가 대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절차들이 조금 많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고, 그럼 이런 원가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그 중에 첫 번째, 제일 먼저 이 원가를 구분을 해야죠. 그래서 이걸 원가의 3요소, 맞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해요? 재료비, 노무비, 원래는 제조 경비로 나누어 줄 거다. 맞죠?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로 나누어 줄 거고,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를 원가의 3요소라고 부르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원가의 3요소다라고 부르는 거고, 얘네들을 우리는 다시 뭐에 따라서? 네, 빙고.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우리는 뭐랑 뭘로 나눈다?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 주게 된다.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 줬으니까 우리는 원가를 총 몇 가지로? 6가지로 나누어 준 거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제조 경비,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직접비를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할 수 있다? 직접 원가 혹은 기본 원가, 기초 원가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간접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제조 간접비라고 한다. 맞죠? 간접 원가, 제조 간접비. 이해가 되시죠? 일단 이렇게 구분이 됐어. 그런데 우리 전산회계, 전산세무 시험에선 직접 제조 경비가 많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접 제조 경비가 안 주어져 있으면 걔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요소별로 받고, 그 다음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받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시험 문제 뭐 너무 자주 나오는 거,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원가 행태.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고정비, 그리고 변동비, 준고정비, 준변동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죠.
맞죠? 그런데 우리가 단가가 두 개에 대해서 단가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고정비는 단위당 원가가 점점 생산량이 늘을수록 작아지더라. 이렇게 되고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더라. 맞죠? 그래서 우리는 고정비의 대표적인 게 뭐뭐뭐 있죠? 그렇죠. 감인보세. 우리 이렇게 외웠어. 인보세.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과물가. 맞죠? 그 다음에 변동비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를 변동비라 했어요? 그래서 직접비가 다 변동비다. 그리고 변동 제조 간접비가 있더라. 맞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준고정비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있더라? 그렇죠. 렌탈료나 리스료. 얘네들 계정 과목은 뭐예요? 임차료. 렌탈료나 리스료, 계정 과목은 임차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대신에 여기 있는 임차료랑 개념이 조금 다른 거죠. 여기에 있는 임차료는 월세. 그러니까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고 얘네들은 그때그때 빌려서 쓰는 건데 계정 과목은 임차료라 쓰지만 그때그때 렌탈 한 대 더 하고 한 대 더 하면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준변동비에 해당하는 것은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부른다? 혼합 원가라고 부른다. 혼합 원가라고 부른다. 그쵸? 그래서 고정비가 뭐에 해당하는 거? 기본 요금에 해당하는 전력비. 맞죠? 대표적인 게 전력비가 있다. 얘 기본 요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원가 행태별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조금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의사결정에 따라서 의사결정에 얘가 포함이 되냐 안 되냐. 그쵸? 그래서 의사결정에 관련이 있냐 관련 원가. 맞죠? 그 다음에 비관련 원가. 그래서 우리는 관련 원가는 당연히 돈을 썼다 안 썼다? 안 썼다. 아직 안 쓰고 돈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관련 원가는 앞으로 쓸 수 있는 것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미래 원가를 관련 원가라 했고, 비관련 원가는 이미 과거에 지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매몰 원가를 비관련 원가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 또 나올 수 있는 거 우리 뭐 있죠? 넘버 2? 기회 원가. 기회 원가. 그래서 기회 원가는 우리가 넘버 2라고 했죠? 그래서 대체제를 뭐를 쓰든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대안들 중에 효익이 가장 큰 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그럼 원가 계산을 할 때 그러면 원가의 흐름을 한번 봅시다. 원가의 흐름은 우리가 요소별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를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라고 하는 걸 쓰게 될 거고, 얘네들을 우리는 1차적으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뭐랑 뭘로 나눈다?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눈 거다. 직접비는 어디로 간다? 제공품으로. 간접비는 제조 간접비로 갈 거다. 맞죠? 그리고 나서 제공품에서 이제 다시 완성품이 생기니까 이 완성품이 어디로 간다? 제품으로 갈 거다. 맞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 재료비라고 하지만 우리 계정으로 쓸 때는 원재료라는 걸 쓰죠. 그죠? 원재료비. 그래서 재료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연히 재고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무슨 자산이더라? 재고자산. 그래서 뭐가 존재한다? 기초와 기말이 존재를 하게 된다. 그래서 기초와 기말이 존재를 하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제공품 계정에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많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가 올 거고 제조간접비 계정에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가 올 거다. 맞죠? 그러면 이 소비액들은 제조간접비 소비액들은 다시 또 어디로 가야 한다? 제공품으로 다시 가더라. 그래서 여기에 제조 간접비가 올 거다. 맞나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우리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로 묶어서 단기 총제조 원가다라는 표현을 쓸 거고 양쪽의 합은 서로 같아야 하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게 될 거다.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대로 제품 계정으로 넘어가야 할 거고. 맞죠? 그럼 제품 계정은 그렇죠. 매출 원가가 산출이 되더라. 이게 원가의 흐름이더라.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진행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접비랑 간접비랑 어떤 차이가 또 생기냐? 직접비는 원가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가 계산이 며칠 날 가능하다? 1일 날도 원가 계산이 가능할 거다. 맞죠? 그런데 간접비는 써봐야 아니까 이번 달이 다 지나야 알 수 있다. 말일 날이 돼야 간접비의 집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조간접비를 계산을 할 때 원가 계산의 뭐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원가 계산의 시기에 따라서 원가를 또 구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실제 원가 계산이라는 걸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예정 원가 계산 예정 원가 계산을 또 다른 표현으로 정상 원가 계산이다 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실제 원가 계산은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얘가 실제 원가죠. 맞죠? 그런가요? 네. 얘를 실제 원가라 했고 지금 이 녹색을 예정 원가라고 했어요. 맞죠? 그러면 실제 원가는 말일날 집계되고 예정 원가 계산은 우리가 예정 원가 계산이라는 건 얘를 빠르게 1일날 원가 계산을 해서 제공품으로 보내라.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 원가 계산, 예정 소비액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예정 소비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작업시간으로 할 거다. 그래서 이 예정 배부율을 계산을 할 때 연간 총 예상액을 연간 총 예상 시간으로 나누어 주시게 되면 1시간당 얼마, 그런데 이번 달 필요한 시간 얼마, 그러면 예정 소비액이 나올 거다. 그럼 이 금액을 제공품 계정으로 먼저 보내면 원가 계산이 될 거다. 이해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얘랑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뭐가 생겨? 얘랑 얘 둘의 차이가. 그래서 과대배부되었다, 과소배부되었다 이렇게 따지시는 거고 얘를 우리는 배부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배부 차이를 조정해야 돼. 맞죠? 그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는 매출 원가 가감법, 매출 원가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두 번째는 안분법, 비례배분법. 그 다음에 영업외 손익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더라.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는 원가 절감이라는 걸 하려다 보니까 원가 절감은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곳을 찾아야지 되는데 지금 요소별로 다 분석하고 다 분석했는데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찾을 수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한다?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걸 또 하게 될 거다.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걸 또 하게 된다. 그럼 부문별 원가 계산은 누구를? 제조 간접비를 제조 간접비를 뭐별로? 발생 장소별로 분류 집계할 것이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단 그럼 장소를 나눠봐. 그쵸? 원가도 나눠봐. 이렇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장소를 나눠볼까요? 그럼 장소는 다시 두 가지로 뭐랑 뭘로 나눠져요?
제조 부문하고 보조 부문으로 나누어지게 될 거다. 장소를 따질 때는. 그러니까 우리 공장에 여러 부서들이 있을 건데 그 부서들 중에 아주 핵심인 부서 제조부, 그걸 도와주는 부서들 보조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원가도 구분을 해야죠. 원가도 추적이 가능한 게 있을 거고 불가능한 게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문, 직접비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부문, 간접비 라고 하는 걸로 나눠 주실 수 있고, 우리는 부문 직접비를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해요? 부문 개별비라고도 얘기를 하고, 간접비를 부문 공통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쓴 거.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제품은 어디에서 나와요? 제조 부문에서 제품이 나와야 돼. 그럼 우리는 이 원가들 중에 보조 부문이 사용한 원가가 있어. 그럼 이 보조 부문이 사용한 원가는 다시 어디로? 제조 부문의 대체라는 걸 해줘야 돼. 맞죠? 이걸 우리는 보조 부문비 배부표라고 하는 걸로 배웠어요. 맞죠? 그래서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으로 대체해 주는데 여기에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직접 배부법. 두 번째, 단계 배부법. 세 번째, 상호 배부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고,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관계를 완전 무시한다. 단계 배부법은 우선 순위에 따라서 배부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더라. 그쵸? 그 다음에 상호 배부법은 완전 고려한 방식이다. 네. 완전 고려하는 방식이고, 상호 배부법이 그래도 가장 정확한. 맞죠? 가장 정확한. 그러니까 셋 다 정확도는 다 떨어진다. 어떤 하나가 정확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다. 대신에 비례해서 봤을 때 얘가 조금 더 정확한 거고, 그 다음이 단계 배부법이 맞을 거고, 가장 조금 부정확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완전 무조건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조간접비에서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중간에 이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걸 거쳐서 제공품으로 다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한다라 그래서 전체 금액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전체 금액에는 변화가 없을 거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이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개별 원가 계산하고 종합 원가 계산.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하고 종합 원가 계산은, 개별 원가 계산은 우리가 무슨 생산? 주문 생산하고 있더라.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게 건설, 항공기, 조선, 기계 제작 뭐 등등등이 있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은 연소, 대량 생산할 거다. 얘에 비하면 얘는 가격이 조금 저렴한 것들. 저렴한 것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다이소, 마트에서 파는 것들 모두 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 개별 원가랑 종합 원가 계산. 일단 우리가 원가의 구분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로 우리는 구분을 할 거다. 직접 제조 경비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잘 안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원가의 구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된다. 그래서 원가는 이렇게.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 직접 원가, 간접 원가로 나누어 주시면 되고, 종합 원가 계산은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어 준다. 원가의 부분을 이렇게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다 더한 금액을 뭐라고 부른다? 얘를 우리는 단기 총제조 원가다. 단기 총제조 원가라는 표현은 이번 달에 총 투입한 금액이다. 공장에. 총 들어간 금액이다. 그럼 개별 원가 계산의 숙제는 뭐예요? 이 간접비를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숙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갑제를 했죠. 네. 맞나요? 그래서 합제 해서 우리는 계산을 했어요. 그렇죠? 각합제 다 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각각의 합 분의 제 나눠주시면 되겠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제 뜻이 뭐예요? 제조간접비 제조가 그냥. 나눌까 어.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제 원래 나눗셈을 재산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여기 더하기를 가산, 빼기를 감산, 곱하기를 승산. 그래서 가감승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 나눌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공비는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전환원가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환원가. 그러니까 문제에서 가공비라고 나오면 좋은데 전환원가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또 얘는 뭐야 이렇게가 되니까 그래서 재료비랑 가공비를 구분을 하는 제일 큰 이유는 뭐예요? 원가의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재료비는 투입 시점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고 가공비는 투입 시점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쓰는 대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퍼센트를 따져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가공원가에서 우리는 종합원가 계산의 제일 핵심은 그래서 이런 퍼센트 이걸 우리는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는 거죠.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개별원가 계산은 우리가 처음서부터 따져보면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A제품, B제품, C제품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 그러면 얼마 그쵸 이렇게 됐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나누어 주느냐에 따라서 A 제품의 제조원가, B 제품의 제조원가, C 제품의 제조원가가 달라질 거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론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거. 얘네들 하나하나, 여기에 들어가는 얘 하나하나. 여기에도 직접 재료비의 종류도 여러 개가 들어갔겠죠. 그 여러 가지 얘네들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제조 지시서라고 해요. 제조 지시서. 그러니까 A 작업할 때 뭐뭐 신경을 써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 다 제조 지시서인 거야. 다. 누구 얼마 들어간 거 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럼 이런 제조 지시서의 집합으로 우리는 지금 이런 표를 하나 만들었죠. 그렇죠? 이 표를 작업 원가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은 이런 작업 원가표에 의해서 각 제조 지시서별로 집계를 다 해서 원가 계산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종합원가 계산이다. 종합원가 계산은 뭐 했어요? 계란을 만들었어요. 그쵸? 우리 계란을 만들었어. 6개만 되고. 그렇죠. 이제 다 알아, 이제. 그래서 6개만. 완성 6개만. 매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2개 더 만들 수도 있는 게 더 만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항상 6개야. 네. 이게 제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반밖에 안 돼. 50%야. 절반만. 그러면 이제 우리는 10,000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했고 8개만 투입해도 될 텐데 그러면 6개를 완성시켰고 그럼 몇 개요? 2개. 아니 네 개. 일단은 4개인데 4개를 몇 개로? 2개로. 2개로 계산을 해야 할 거다. 8개만 만들면 그쵸? 그래서 공장에 미완성품 깔려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4개를 기말 제공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기말이라 하는 거고 얘를 완성품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10,000원을 몇 개로 나눠야 될 거냐? 8개. 8개로 나누어 줘야 하고 나누면 우리는 1,250원이라고 하는 단위당 원가, 단가를 산출할 수 있다. 그래서 6개에 해당하는 7,500원과 얘는 2개에 해당하는 2,500원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더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의 숙제는 바로 이 완성품 환산량에 해당하는 이 8개를 계산하는 게 종합원가 계산의 숙제다. 이해가 되시죠? 네.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개별원가 계산은 어쨌든 여기에 총 원가가 집계가 되겠죠. A 제품 얼마, B 제품 얼마, C 제품 얼마가 되겠죠. 그러면 완성품과 기말을 어떻게 나눠? 우리 제공품 계정 T자 그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제공품 계정에는 대변에는 완성품과 기말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완성품 뭐예요? A 완성해서 팔았고요. 공급했고 B도 완성해서 공급했어요. C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냥 이렇게 나오면 A, B 얘네들 둘의 합이 제품, 완성품. C만 기말제구역, 기말제품제구역으로 남는 경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러니까 얘는 제품별로 어쨌든 그냥 원가 계산 다 따로따로 할 거기 때문에 월말이 됐을 때 얘 미완성, 얘도 미완성, 얘도 미완성, 미완성 다 더해 그게 기말이야. 이렇게가 되는 거죠. 다음 달에 완성시켜야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요 정도로 일단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종합원가 계산으로 넘어와야 되고, 종합원가 계산에 그러면 이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뭐랑 뭐가 있더라?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있더라. 이렇게 둘로 나누죠. 그래서 평균법의 식을 어떻게 썼어요? 말, 선, 말, 총. 총이 뭐라고요? 기초 플러스 단기, 총 원가. 이렇게 되고 선입선출법은 말, 선, 완성품 안에 초가 있으니까 기초가 있으니까 말, 기, 단기분만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할 거다. 그쵸?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기말은 퍼센트. 맞죠? 네. 기말은 퍼센트, 기초도 퍼센트. 이런 걸 따져주셔야지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분모에서 생긴 걸 뭐라 했어요? 이 분모가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했죠. 네. 맞죠?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했고 전체 분수에서 뭐가 나온다? 단위당 원가, 단가가 산출이 된다. 맞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게 계속 시험 문제 나오니까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보니까 완성품 환산량은 대신에 퍼센트를 따져야 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닌 경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재료비가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죠. 재료비는 어떻게 됐죠? 재료는 두 가지. 착수와 진행이 있어요. 가공비는 무조건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진행일 경우에만 뭐를 따진다? 퍼센트를 따져야 한다. 착수는 퍼센트 따지면 안 된다. 처음부터 다 100% 투입한 거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은 무조건 어떻게 계산해요? 완성품 수량에다가 플러스 기말 수량을 더하고 마이너스 기초 수량을 빼라. 그냥 이게 순서대로 그냥 얘 순서가 조금 틀린데 얘는 선입선출이라는 걸 이해시키려고 제가 완성품 안에는 기초가 있으니까 먼저 빼세요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고 지금 얘는 완성품 환산량 답만 찾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성품하고 기말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무슨 법? 평균법. 얘를 끝까지 다 계산을 하면 선입선출법의 원가 계산이 될 거다. 이해가 되시죠? 요 정도를 구분을 해주시면 완성품 환산량까지 계산이 다 끝나요. 근데 저 단가에서 네. 기말요금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 저 말급하기 말성 단가에서 앞에 걸 이거의 말? 우리는 얘가 지금 얘 앞에 제목이 뭐예요? 기말 제공품의 평가야. 기말 제공품. 기말을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T자 계정, 제공품 계정을 마감을 하면 기말 제공품의 금액이 나와야 완성품의 금액이 나오잖아. 그 기말 제공품의 금액을 구하는 방법에 평균법, 선입선출. 그래서 이제 평균법은 기말 제공품을 이렇게 계산을 하죠. 단가가 나왔으니까 기말 수량 앞에를 만약에 여기다가 완성 수량을 집어넣었어. 그럼 완성품 원가가 나오겠죠. 완성품을 집어넣으면. 그렇죠. 근데 평균법은 완성품 집어넣어도 완성품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평균법은 완성품 안에는 기초분의 단가가 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완성품 안 나와. 지금 여기서 우리는 기말 제공품을 계산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지막에 써주신 거에서는 기말기초는 퍼센트로 당연히 얘네들에 따라서 퍼센트를 따져야 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닌 경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재료비다. 착수 시 전량 투입됐다. 그러면 그냥 있는 수량을 그대로
그러니까 그 질문에 착수식 전략 투입됐다라는 네. 질문들이 가끔 있으면 그렇죠. 그냥 그러면 재료비는 무시하고 퍼센트를 따지지 않고 그냥 하면 처리하신 거고, 가공비는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무조건 퍼센트를 따져주셔야 되고, 하늘이 무조건 가공비는 미리 쓸래야 쓸 수가 없어. 그게 가공비야. 아시겠죠? 그럼 구분이 조금 되셨을까요? 네, 구분이 조금 되셨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우리 득과실이 나와요. 득과실. 우리 득에 해당하는 거. 득에 해당하는 거. 작업해. 뭐 있어요? 작업 폐물, 또 부산물이라는 게 있죠. 작업 폐물이 쓰레기 같지만 쓰레기를 팔고 돈을 벌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업 폐물은 아주 작은 금액의 돈을 벌을 수 있는 거고, 부산물은 그래도 조금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부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두 가지는 우리 회사의 원가를 줄여줄 수 있는, 돈을 벌어들인다는 얘기니까 제조 원가를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두 가지로 뭐랑 뭐가 있더라. 공손, 감손. 감손이라는 게 있고 공손이라는 게 있더라. 공손이 시험 문제 나오면 조금 어려워요. 몇 퍼센트 시점에 공손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수량이 뭐가 된 거, 마이너스 생긴 거. 공손이라고 하는 것은 불량품이 생긴 거. 불량품이 생긴 거. 그런데 이 둘 모두 다 정상적인 경우와 비정상적인 경우로 나누어지더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에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원가에 포함시킬 거다. 그러니까 제조 원가가 더 비싸지는 거죠. 매출 원가가 더 비싸지는 거. 그 다음에 비정상은 무조건 우리 걸로 영업의 비용. 다시 바꾸면 손실로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가 되셨나요? 공손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공손은 우리가 품질 검사 시점,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0%부터 100%까지 진행이 되면 완성품이 나오죠. 그렇죠? 완성품이 나올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 시점에 검사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완성품 수량이 700개, 그 다음에 기말 수량이 300개, 뭐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공손 수량이 뭐 100개가 나왔다. 100개가 나왔다. 불량품. 네,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자, 공손 수량이 100개가 나왔다. 그런데 우리가 기말이 현재 이제 우리가 공손 중에는 정상 공손이다라고 하는 게 주어질 거 아니에요. 정상 공손은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제품의 예를 들어서 뭐 10%다. 정상 공손이 10%다. 그럼 나머지가 이제 비정상 공손이 되겠죠. 맞나요? 비정상 공손이 될 건데, 자, 그러면 기말 제공품의 지금 현재 조업도가 1번 50% 진행이 되었어요. 50% 진행이 되었어요. 그럼 정상 공손은 몇 개인가요? 85개 아니에요? 자, 지금 현재 기말의 조업도가 몇 프로? 50%인가? 50% 시점에 기말이 있는 그러면 거죠. 1000개는 100개네. 그렇죠. 기말이 지금 50% 시점에 있으니까 우리 이 기말은 품질 검사를 다 통과를 해버렸죠. 그렇죠. 완성품은 당연히 100%에 와 있죠. 완성품은. 맞죠? 그러니까 얘는 품질 검사를 다 통과했어. 그럼 10%니까 70개. 그 다음에 이 300개도 품질 검사를 이미 통과를 했어. 그러니까 100개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상 공손, 예를 들어서 50% 시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정상 공손이 100개, 비정상이 없는 거야. 정상 공손만 생긴 거예요. 그렇네요. 이해가 되셨죠? 만약에 기말이 현재 20% 시점이다. 기말이 20% 시점이다. 그러면 기말이 여기 앞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 20% 시점이니까
여기에 기말이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말 300개는 품질 검사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20%일 때는 정상 공손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70개. 70개만 정상 공손이 되는 거예요. 비정상이 30개. 그렇죠. 비정상이 30개가 생긴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검사 시점 나오면 글로 이게 표현이 되니까 이 글을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구분이 조금 되셨을까요? 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종합원가 계산까지가 또 설명이 다 끝났어요. 네. 다 끝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한다 그러면 부등호 표시는 무조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네. 그쵸? 시간과 비용이 개별이 더 많이 들고, 그쵸? 정확도도 개별이 훨씬 더 높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부등호 표시는 무조건 저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문제가 다 풀어지실 거고요. 이 정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원가회계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하는데 솔직히 1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쵸? 1시간도 안 걸렸어. 이걸 이해해서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한 그렇죠. 시간에 정리가 되네요. 우리가 실제 수업 시간에는 6시간 정도 걸려서 수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충분히 다 정리가 다 돼요. 이렇게 알아두시면